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용칼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조간신문 훑어보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장정일 소설가의 한국일보 칼럼이 있어서 그 내용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좌파 엘리트들은 촛불이 불편할까?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대중 군중 집회, 특히 이 뭔가 저항을 표시하는 이런 집회는요, 사실 조중동 이 땅의 기득권 세력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파 엘리트들도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점, 이 점이 주목이 되더군요. 네, 이런 거예요. 뭐 다 불편한 건 아니고 좌파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도, 계몽, 이것이 배제된 민중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주도하는 이런 저항 집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대중을 자기들이 이제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고 또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은 그 집회는 그냥 다 싸잡아서 선동당한 집회,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거죠. 벌써 태극기 집회를 빗대서 검찰개혁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이를 두고 조극기 집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좌파 엘리트들은 왜 촛불이 불편한지 그 부분을 장정리 선생이 제대로 짚어줬어요. 야, 대단합니다. 예. 정은혜비님, 그걸 티칭병이라고 합니까? 티칭병? 네.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히히히 스토리에서 오윤혜 씨가 정말 큰 웃음을 줬습니다. 저 정말 짜고 해도 그렇게 웃길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정말.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오윤혜 씨, 제가 캐스팅 잘했죠? 오윤혜 생각하니까 딱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 박지희가 TBS에 저렇게 TBS 품으로 김중배의 반지를 탐하듯 TBS로 팔려가면서 정말 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구를 다음 MC로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별 생각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오윤혜라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정답을 찾았습니다. 네. 정말 오윤혜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아주 여자 최고급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왜 터졌는지 다시 보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김용민 TV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오늘 가서 그런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오윤혜 씨의 어제 하이라이트만 모아가지고 우선 한번 티저 형식으로 한번 띄워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말 제가 자다가도 웃음이 났습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자,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이 새 책 드디어 오늘 축하해 주십시오. 3쇄를 오늘 찍는 날입니다. 그래서 9시에 제가 원고를 좀 보완해 가지고 2쇄 때 많이 보강했습니다. 좋은 내용 많이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거의 증보판 비슷하게 해서 혐오를 혐오하다 2쇄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1쇄, 2쇄 사신 분들 말이죠. 업그레이드된 3쇄, 이거 당연히 사셔야 합니다. 사셔야 돼요. 네. 이거 뭐 제가 너무 강매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강매 맞습니다. 많이 사주셔야 돼요. 예. 이제는 아예 책을 싸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받고 팔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너무 좋거든, 내용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만나다가 책을 강매한다. 이미 사도 또 한 권 사주셔야 됩니다. 예. 저 한 10세는 넘어가야죠. 그래야 이 땅에 혐오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 책이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소문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혐오는 많이 줄 겁니다. 지금 이 땅의 혐오의 숙주가 바로 교회예요. 네, 교인들이 이런 혐오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갖고 혐오를 유발하는 이 목사들에 대해서 꾸짖고 또 경고하고 그런다면은 세상은 바뀝니다. 자,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본인이 책이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있으면은 이 책 좀 권해 주시고 사주시고 그러세요. 예. 제가 어제 다스베이다도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지금 특히 그 보수 교회 목사들은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예수가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실현하려고 십자가까지 졌는데 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게 되고요. 그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도, 예수교를 참칭하고 있는 자들도 지금 혐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처럼 이렇게 확신을 강요하고 그리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강요하는 이런 집단에서 혐오까지 유발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경호 처장님께 이제 당부드립니다. 경호 잘 부탁드립니다. 경호. 지금 경찰하고 검찰은 손 놨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죽이자, 목을 따자 이러는 놈들, 광화문 내거리에서 목을 따자, 청와대 앞에서 목을 따자 이런 놈들을 방치하고 있거든요. 농담이겠거니 뭐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근데 그 목사 말 듣고 누군가가 빈틈을 노려서 대통령을 음해한다면 여러분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해요. 그때 가가지고 경찰 검찰이 전담팀 수사하면 뭐예요? 왜 그런 놈들 가만히 두냐고요? 그게 평화나무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란 선동, 내란 음모 이걸로 걸었는데 고발인 조사도 안 해요. 쌩 까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니 선거법 위반이 뭐예요? 대통령 목을 따자는. 다시는 선거에 나올 분이 아닌데. 명예훼손? 어제 총수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명예훼손. 여러분 공직자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국가원수 살해 협박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80년대에 없어졌어.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저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하면요 막 영웅으로 추대할 분위기예요. 영웅으로 추대할 분위기라니까. 이 말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 친구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누가 좀 나서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나?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란 선동죄 아니냐고. 했죠. 선동 정도가 아니라 내란 선동보다 더 심각한 게 내란 음모거든요. 이석기를 내란 음모로 걸었다가 내란 선동으로 깎인 거 아닙니까? 내란 음모라고 하기엔 뭐 아무런 뭐 실행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래서 내란 선동이 된 거예요. 근데 저자들은 어땠습니까? 내란 선동했어요. 그러더니 지난 10월 3일엔 정말 청와대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면은 내란
음모를 넘어서서 내란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지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안 합니다. 안 해요,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아이고. 이런 거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이. 그래서 제가 우리 주영훈 경호처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검찰, 경찰이 안 하니까 물론 검찰, 경찰, 검찰이 경호하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전에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수사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경호처장님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제 제가 김어준의 그 다스베이다 나가서 한 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받아보셨겠지만은 지금 기독교인들 웬만큼 별 그 정치 사회적 식견이나 혹은 자기 견해가 없는 분들한테도 밤낮 없이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보내는, 장로님이 보내는 카톡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막 문재인이가 곧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준다느니, 문재인이 간첩에 거두라느니, 총책이라느니 수도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에 10개, 20개, 30개, 100개 잘 아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교회에서 만났을 땐 그렇게 인자하고 온화한 분이 그런 문자 보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바뀌겠어요? 머리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보수 개신교의 카카오톡 테러는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잖아요. 노인네들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평신도들도 지금 이 카톡에 하나둘씩 지금 젖어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광장에 갔더니 전광훈이가 문재인 목 따자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 했습니다. 문자 받았으면 신고해야지. 신고하면 움직이는 줄 아세요? 경찰, 검찰이 천만의 말씀. 카톡이 문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하고 링크하는데 유튜브로 해서 링크해서 타고 들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좀 상중인데도 그런 상중인 상황을 갖고 모독하고 비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그들이 대통령 음해했는데 그게 성공했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점점 확증 편향으로 치닫고 있어요. 문재인 목 따자고 했어요. 빤스가 문재인 목 따자고 선동했다니까. 경찰,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명박이었으면, 박근혜였으면 뭐라고 오더가 떨어지기도 전에 지들이 다 발본색원을 했겠지. 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제 방법은 뭐냐고요? 내란 음모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조지는 거죠. 그동안 했던 발언 풀 HD급 영상으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라는 말이죠. 실행이 옮기지 않더라도 선동만 해도 중형에 처합니다. 내란 선동으로 이석기 전 의원 지금 9년형 받고 7년째 복역하고 있어요. 7년인가? 죄송합니다. 5년 정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들어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좀 과장을 했네요. 2014년에 들어갔으니까 5년 복역을 하고 있어요. 버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감만 보내신다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안 해, 지금. 우리가 6월에 고발을 했는데 안 불러. 검찰이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사건으로 여기는 모양인가 봐요, 우리 검찰 나으리들. 조국 사건이면 이렇게 했었을까?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 실제로 내란 선동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이석기 녹취록 있잖아요. 완전히 엉터리로. 그래서 이석기가 좀 더 내란을 선동하려 했다,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 이런 방향으로 잘못 베꼈고 말이죠. 리주디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경찰, 검찰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 뭐 빤스를 불러가지고 소환을 해가지고 물어봤다느니 그래서 입건을 했다느니 이런 보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나라는요. 어제 그 김준혁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이 음해를 당해서 일본으로부터 돈 먹었다느니 이런 음해를 당해서 한양으로 불려가서 전쟁 중에 그냥 온갖 고문과 또 이렇게 고초를 겪고 백의종군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어머니의 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의 지금 이순신 장군의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자신의 수하에 부하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빤스가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어요. 아니, 정부도 잘못했으면 수사해야죠. 처벌받아야죠. 여러분, 저희 광장에 모인 자들 보십시오. 지난 10월 25일 또 10월 9일 10월 3일 그들은 지금 확신 어리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간첩으로, 종북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중들이 모였으니까 막 분위기가, 감정이 에스컬레이팅 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광장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세상이 엎어졌구나. 카톡만 보면, 유튜브만 보면 세상이 엎어진 것 같은데 광장 나와보니까 꽉 차 있어.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제 문재인이는 물러나는 게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디오 올려달란 말이 또 나왔네요. 진짜 본인이 올리세요. 몇 번 얘기해야 알았나? 나 참. 봄, 가을님, 평범한 시골교회 목사님도 전광훈 집회 다녀와서 주일에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지금 다 이렇게 젖어들고 있습니다. 젖어들고 있어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전광훈이를 소환조사조차 안 하니까 전광훈이가 할 말 하는 줄 알아요. 자,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수사를 안 해.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인간들이 말이야. 자, 코어업은 팟캐스트에서 유일하게 9가지 기능성 원료와 페로산 마카가 콜라보돼서 넘치는 활력을 선사하는 건강 기능식품인데요. 특히 9가지 기능성 원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대사를 통해서 활력 에너지를 생성해주고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와 활력 충전이 필요한 분들께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루 2알도 넘치는 활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1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의도 촛불님, 대통령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 경호를 위해서 전광훈이 엿먹여라 이럴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시민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뭔 지침이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강요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자, 정치인, 그리고 관료, 이 세 부류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올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하죠. 지금 이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온 결과 학자, 관료, 그리고 정치인들. 자,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10월 25일 제주항공 회항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전 자동 조종 관련 소프트웨어 8종 중 가운데 2종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정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멈춰 세워야지. 환불을 하든지. 근데 그대로 이륙을 했어요. 근데 이륙을 했는데 세상에 8개 소프트웨어 가운데 2개가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륙했는데 이륙하자마자 자동 조종 관련 나머지 6개 종류의 소프트웨어도 먹통이 됐습니다. 8개 중에 8개가 다 먹통이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봤더니 당시 김포행 7C 207편은 승객 184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직전 자동 조종 관련 소프트웨어 8종 중에 수평 이동 및 상하 이동과 관련된 계기판 오작동을 발견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정비에 나섰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 상태로는 수동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륙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동으로 기체의 수평 상하 기동을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오류 상태로 그대로 이륙을 했어요. 근데 이륙 후에 10분도 안 돼서 나머지 자동 조종 소프트웨어 6종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게 밤이었대요. 밤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 여객기가 사실상 조종 불능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갑자기 비상 탈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지금 기상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자. 나 정말 참 기도하자. 이런 기대 방송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예. 승객들은 40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륙 결정, 안내방송, 회항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 항공사는 과실에 따른 과징금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네. 2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예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한마디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행여라도 자잘한 사고라도 만약에 났으면 이건 제2의 세월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2의 세월호예요. 선체가 뭔가 오류가 있어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출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출항했다가 이 사고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체 이게 사실은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생존자를 구조를 할 수 있죠. 생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떨어졌다면은 뭐 아이고 뭐 배에 비해서 사망률이 월등히 높죠. 아, 세상에. 이게 보잉사 제품인가요? 오, 소프트웨어까지 이러면은 야, 정말 참 이 기장께서 기독교인인 모양입니다. 예. 뭔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더 강한 조치가 내려져야 이제 앞으로 항공사들이 잔뜩 긴장하지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무리다. 뭐 무슨 짓을 저질러도 심지어 쿠데타를 기도해도 그리고 재판을 대법원하고 청와대하고 거래해도 별 문제 아니다. 나라를 들어먹어도 뭐 적당히 재판에서 개기면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그야말로 들어먹었던 사람도 아프다고 하면 특실병원에 가서 개길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훈을 심어주다 보니까 지금 이 정부는 무리다. 아이 괜히 긴장했네. 적폐청산한다고. 그런 지금 판단이 공직사회에 만연합니다. 자, 제주항공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징금 정도로 하시게. 에? 누구나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과징금 정도로 한다면은 보도도 안 될 뿐더러 경고 효과도 없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관료 집단들이 나서서 아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지 이럴 것이 확실합니다. 예. 아 그래요. 기도발로 운행하는 제주항공이 기독교인들 많이 이용하시겠네. 제주항공으로 기도발로 운항하는 제주항공. 예. 들썩이는 집값 갈팡질팡 정부. 네.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인 9.13 대책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통계원을 보면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한 아파트값이 올해 7월 첫째 주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10월 셋째 주까지 17주 연속 올랐다. 아, 그랬군요. 야, 이거 엄청난데? 어이구,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를 줄은 몰랐네요. 예,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 집값 상승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말고는 돈을 굴릴 때가 마땅치 않은 초고소득층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를 위해 집을 사는 본원적 수요가 아니라 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금융적 수요다. 어차피 이 일부에서는 그들만의 리그인 강남 아파트 값에 정부가 신경 쓰지 말고 양질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등 중산 서민층을 위해서 아파트 공급 대책 등 주택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험했듯이 강남 아파트값 상승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뒤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강남 아파트 집값을 그냥 강남만의 국지적 현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한겨레 안재승 논설위원회 칼럼, 안재승 칼럼인데요. 뒤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뚝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또한 강남 집값 상승은 중산 서민층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준다. 평당 1억대 아파트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배아픔이 아니다. 공정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노다.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11월 말 고지서가 날아가는 종합부동산세에 기대를 거는 것 같다. 세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등 9.13 대책에서 강화된 종부세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집부자들이 종부세 무서운 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또한 아니한 판단일 수 있다. 한두 달 새 수억씩 오르는데 종부세 몇 천만 원쯤이야 감당할 수 있다는 집부자들이 많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혼선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밝힌 지 이제 벌써 넉 달이 지나가고 있군요. 넉 달째 되고 있군요. 자, 그러나 집부자들의 반발과 경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이견에 제동이 걸려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정부 개혁 안 되는 건요, 파라리 기획재정부 탓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건 압니다만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시민 장관이 유시민 부총리가 불가능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청문회 통과가 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여튼 유시민 이사장은 이 관료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들의 욕망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이제 어공 아니에요.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 늘공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 출신들 중에서 김현미 장관이 그나마 제일 잘한다라고 보는 편이지만은 이 양반조차도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길을 막고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관철한 건 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거는 김현미 장관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된 거지. 가만 내버려 두면요,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예산 못 준다고. 쥐가 상황이야. 이 윤석열 상황도 있고 우리 홍남기 상황도 있고요. 다 기재부 공무원들. 지난번 보세요. 누구야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신재민이. 그 하는 행동도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기재부가 또 검사들이 이 나라에 거의 그렇잖아요.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인데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검찰,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복지사회를 위한 그런 여러 많은 재원들, 또 공정사회를 위한 많은 재원들 막아버리잖아. 재정권은 또 홍남기가 갖고 있고. 이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기획재정부에게서 비롯된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인사권과 그리고 대통령의 재정권, 이것을 가로채가지고 행사하는 자들, 이 자들이 지금 개혁의 적이고 적폐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정부가 경제 사정도 나쁜데 집값마저 하락하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집값으로 떠받치는 경기는 거품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 걱정을 지금 기재부 관료들이 많이 할 거예요.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집값마저 하락하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관료들이 할 거예요. 이 관료들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극약 처방을 반대하는 이런 관료들, 그들의 집 주소만 확인하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 뜯어말리는지 그 이유가 설명될 겁니다.
자기 욕망에 맞춰서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은 공무원 하면 안 되죠. 응? 자, 안재승 논설위원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정부가 누구 편인지 분명히 보일 때가 왔다. 집부자 편에 설지 아니면 중간 서민층 편에 설 건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연한 강화, 주택거래 허가제 등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은 많다. 의지의 문제일 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관료들은 그래요. 관료들은 대책이 없다. 뭐 쓸 대책을 다 써봤다. 근데 안 된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대출 규제를 확 했더니 그렇잖아요. 2018년 9월 13일 대책에 대출의 그 구멍을 확 좁혀놨더니 한동안 또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띄웠습니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대책이 영구히 지속될 대책은 아니겠죠. 이거 어떻게 해서 불패 신화를 만들어 온 투기 세력인데요.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의지가 문제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상중이실 텐데 돌아오셔서 이렇게 집값을 확실하게 잡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것도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MBN 아시죠? 종편 MBN. 방송국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뻥을 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방송국 허가받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말이죠. 엉망으로 조건을 갖춘 것. 거짓말로 조건을 갖춘 것. 이게 다 드러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2011년 12월에 MBN을 비롯한 4개 종편사가 출범을 했죠. 종편이 되려면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뭐 조중동, 매경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종편을 줄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MB가 그렇게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쩌면 요식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식행위 치고는 부담이 컸어요. 최소 자본금이 3천억인데 이걸 채워야 한단 말이죠. 근데 기업들은 종편에 미래가 없다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은행에서 600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씩 사도록 했어요. 아니 경제신문사 다니면서 무슨 수십억씩 이렇게 사들일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돈을 벌었다고. 자, 이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분식회계까지. 야, 이거 분식회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범죄지만 외국에서는 분식회계 하면 아주 그냥 인생이 끝장납니다. 인생이 끝장이 나요. 이 뭐 사회에 다시 재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극악한 범죄라 하겠습니다. 검찰이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도 했어요. 차명 대출이 경영진 지시로 이루어졌고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내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N은 회사 사측은 그동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는데 그럴 리가 있나. 자, 이건 뭐 방송법에 의하면은 허위로, 사기로 허가를 받은 방송은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MBN의 종편 방송 사업자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MBN이 설립 과정에서 종합편성 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고 결론 내리고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매일경제 회장 이 사람도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총리로 천거됐다가 하도 후린 게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중도에서 낙마했죠. 이 사람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어요. 만약에 이 검찰 수사 결과가 기소로 나오고 또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이미 뭐 기소 또 1심 유죄 이것만으로도 MBN 종편 취소 그것이 농후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MBN은 위태로워요. 예, 여기 문 닫을 것 같습니다. MBN을 날리면요, 아니 뭐 다른 종편들은 뭐 정말 도덕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합니까? 털면 나오는 거죠. 아마 다른 종편들이 긴장할 거예요. 아, 우리도 날아갈 수 있구나. 이런 교훈을 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MBN은 취소되는 길밖에는 없어 보여요. 예. 물론 제가 무슨 방송통신위원회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거기에 무슨 제 의견을 낼 여지도 없지만은 여간 지금 흐름으로 보면 MBN은 취소로 갈 것 같습니다. 예. MBN을 낙검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방송국이 취소되면은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서 그 운영자가 인수하게 해주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허가 취소가 되면은 그 방송국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ITV라고 아시죠? 인천방송. 그 TV하고 라디오가 있었는데 TV가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하여튼 무슨 뭐 방송위원회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날라갔습니다. 증발됐어요. 예. MBN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채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편 채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섹션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소설가 장정일 씨의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엘리트 좌파를 말합니다. 그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서초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이런 시민들 있죠. 촛불 시민들. 이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좌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트 좌파들. 누군가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 똑똑함에 대해서 또 인정받기 좋아하는 그 좌파들. 입진보라는 표현도 프레드님 쓰셨네요. 예. 그 좌파는 광장과 그곳에 자발적으로 운집한 시민들의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들을 민중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사회적 그 소수자들, 약자들을 말하는 민중이겠죠. 그들은 민중이 아니다. 좌파가 광장을 싫어하게 된 데에는 광장이 여태껏 좌파의 전능감을 손상시켜왔던 역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 입진보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받지 않는, 선도되지 않는 이런 시위대는 다 그냥 광기에 빠진 그리고 포퓰리즘에 오염된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순수 민중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광장 파시즘 운운했던 자들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광장에 시민이 모일 때마다 정세를 남김없이 분석해 왔다고 자신한 좌파 지식인의 전능감은 처참히 무너진다. 부서진다. 광장은 언제나 좌파의 무능을 드러내는 장소였다. 그렇죠. 시민들이 왜 광장에 나왔겠어요? 이 땅의 좌파 지식인들이 잘 싸우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보다 못해서 내가 맞상대 해주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광장은 그래서 언제나 좌파의 무능을 드러내는 장소였다. 이 때문에 좌파는 광장 공포증을 갖게 됐고 거기 모인 시민에게 냉소적이게 된다. 거기 모인 시민들에게 냉소적이게 된다. 김지아의 자서전 흰 그늘의 길 1권을 보면은 그는 엘리트 운동권이었으면서 4.19 혁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시위 당일에 느꼈다던 감상을 자서전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이념도 지도 노선도 없는 폭발이야.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 김지아나 입진보나 대중을 불신하기는 마찬가지다. 네. 그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좌파는 자신들의 이념적 지도나 기획 없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개돼지라고 부르고 싶어한다. 그것의 순화된 표현이 멍청이, 파시스트, 노예일 것이다. 좌파 근본주의가 생각하는 민중은 대중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알맞게 선발된 선민을 뜻하며 선민의 다른 이름은 당파성이다. 그렇죠. 그들은 멍청이, 파시스트, 노예일 뿐만 아니라 암흑의 빠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매도합니다. 저는 지난 촛불혁명 이후로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그러면서 선의를 가진 다수민중의 이런 촛불에 대해서는 무조건 옹호하기로 했습니다. 문외하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무조건 옹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개혁 시위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결국 선한 결과를 부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시민들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서초동 광화문에 죄송합니다. 서초동에서 시작해서 여의도로 이어진 이 검찰개혁 촛불 어디서 폭발한 겁니까? 폭발한 지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잘 살펴보죠. 폭발한 지점은 바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중학생일 때 젊은 여성의 일기장을 가져갔어요. 압수수색했어요. 범죄 단서로 삼겠다고. 여기서 시민들은 폭발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폭발했어요. 여기서. 이 일이 나의 일일 수도 있겠다. 저런 검찰 멈춰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광장에 10만이 모였습니다. 100만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얼마나 숭고하고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김종환님 짜장면 처먹고 예. 이런 시민이 파시스트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장정일 선생이 잘 표현했네요. 이 좌파 지식인들의 사고의 범주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나의 이념적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고고한 엘리트들의 기획이 서려 있어야만 그 지표는 숭고하다. 그 민중의 저항은 숭고하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김라정님, 근데 아직도 검찰의 폭주는 멈추질 않네. 여러분, 이렇게 시민들이 촛불 들고 모인다고 무릎 꿇을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검찰이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 무조건 옹호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옹호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제 생각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침묵하겠습니다. 대깨문이니 이런 말로 해가지고 모욕, 파시스트니 이런 말로 모욕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꼬라지 보면은 목사들 같지 않습니까? 보수 개신교 목사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또 조중동 같지 않습니까? 민중을 결국 자기들을 소비하는 이런 독자일 이 민중을 개돼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결의 경향은 다릅니까? 프레시아는 다른가요? 결국에는 시민들 손 벌려서 시민들한테 손 벌려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하면서 신문사가 운영될 텐데 언론사가 운영될 텐데 그들은 틈만 나면 시민들을 모욕 주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역사를
이끌어온 주역은요, 민중이에요. 거리에 나온 민중들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 정치인들한테 맡겨봐요. 그러면 또 뭐 박근혜 뭐 4월에 퇴임하고 질서 있게 퇴진하고 그 사이에 중립 내각을 만들어서 김종인이 손학균이 이런 사람들이 총리해 먹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도 오지 않았죠. 사실은 태블릿 PC 보도가 나면서 폭발을 했지. 민중들이. 이미 그때 민중한테 이 주도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중들이 깃발을 들었던 집회를 보면은 광우병 집회도 있었습니다. 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이 30개월령 미만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이렇게 집회를 했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지금 아무리 그걸 갖다 쓰려고 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법에는 기본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상실됐어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습니다. 마치 사형제도처럼.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 정권 초기에 파병 반대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비전투병을 보냈던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요,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하여간 이 역사는 진보합니다. 진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민중은 위대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그 김어준 총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논리, 상식 이런 거 믿지 말라고. 논리, 상식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좌파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논리와 상식이 통했으면 이명박이 집권했겠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요. 시민들은 위대합니다. 예. 장정일 소설가 칼럼. 볼 때마다 하여튼 제 마음에 아주 100% 동의가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